자, 상속세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2대 원칙이 있어요.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부분들이지만 짧게는 얘기한 거 같아요. 실질 과세의 원칙. 실질에 되게 한다. 되게 중요하죠. 대표적인 게 뭐죠? 명의신탁.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축은 아예 법률적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가 될 수는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관습법적으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과세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포괄주의. 그렇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뭐였죠? 열거주의. 그렇죠. 근데 열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포괄적인 거로 가는 영역이 양도에 있었죠. 실질적이란 말이 양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주의지만 포괄주의적인 내용도 일부분 들어가져 있고 상속주교는 심지어 완전 포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 완전 포괄주의. 형식을 이렇게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는 사람이 너네. 이름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너네. 그러니까 너한테 증여세 매길 거야. 라고 하는 완전 포괄주의인데 완전 포괄주의라 하더라도 뭐하고 다툰다 그랬죠? 조세 법률주의랑 다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휴먼 인도로펄의 휴먼이 되려면 고객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써먹는 멘트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컨설팅을 할 때 포괄주의냐, 열거주의냐, 그 포괄주의라 하더라도 조세 법률주의하고 충돌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감액배당인 거야. 감액배당이 포괄주의하고 조세 법률주의하고 부딪히는 영역인데 야, 그래서 포괄주의가 우선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안 하다가 요번에 법률 개정이 일어난 분에 인해서 오케이. 얘네들이 분쟁하면 조세 법률주의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법률을 살짝 바꿨네? 라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지금 감액배당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유산세, 유산취득세. 대원칙이 뭐다? 실질과세, 포괄주의. 이제 두 번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예요. 유산세는 뭐냐면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그게 상속이에요. 유산취득세는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그게 증여예요. 그래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바뀌는 움직임이 있죠? 뭐가 바뀌는 움직임이 있어요? 상속이 유산세가 아니고 유산취득세로 한번 바뀌려다 못 바꿨어. 그쵸? 요번에 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상속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재산이 100억이야. 공제 다 빼주고 너 10억 세금 낼 거야. 누가 내든 내기만 하면 돼. 그렇죠? 공동으로 의무를 납세 연대를 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세금만 내면 돼.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편한 거죠. 세금 계산을 하고 이 세금을 누가 내든 내. 그러면 우리는 신경 안 쓸게. 라는 게 유산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계산 방식과 증여세 계산 방식이 애초부터 약간 달라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놓고 세금을 매기는 거고 증여세는 수중자한테만 매기는 거야. 구조 자체가. 예,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원칙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이거는 정도는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유산세, 유산취득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자, 상속세. 아까 종합소득세 앱 관련 못 들으신 분들 이거는 들으셔야 돼. 향후에 상속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앱이 나오면 통합할지 분리할지 좀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종합소득세 앱부터 완료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추론을 쓴다고 그랬죠. 세금은 무조건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LLM 모델 제미나이를 불러올 API를 해가지고 제미나이를 불러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사용자분들이 질문할 때 하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제미나이를 활용한다. 두 번째, 상속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외부 함수, 상속세 계산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접목을 시킬 것이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앱은 얘를 불러올까 얘를 불러올까 하면서 할 것이다. 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절한 어휘와 답변 요청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이 앱을 통해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계속 집어넣을 거니까 정제된 부분들이 나오고 할루시네이션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맞는 어휘를 쓰고 아까 상속,
상속에 대한 용어들, 배우자 공제, 무슨 공제,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길이를 지정하라 그랬죠. 너무 길면 힘들어. 적절한 길이로 요약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나올 거고.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계산을 물어볼 거예요. 계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랑 상속증여세는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들어왔죠? 요거죠. 자, 종합소득세는 세액 계산만 하면 돼. 그쵸? 세법도 반영하면 돼. 하지만 얘는 재산가액이 들어갔어. 여기 계신 분들이 왜냐면 상속이나 증여는 어쨌든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가가 너무 중요하죠. 그 평가 기본이 뭐죠? 시가라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에 대한 질문은 무슨 재산가액을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크레탑 자료를 쭉 내가 올린 이 회사의 그 자료를 보고 직원이 그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여기에 재산 공시가액 좀 알려줘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또 API를 써야 되냐면 공시지가로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 API를 또 써야 돼. 써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읽어와야 돼.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고민들은 하고는 있어요. API란 말 아셨죠? 외부 함수 연동을 할 때 종합소득세는 그냥 제미나이하고 함수만 API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상속은 재산가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근데 그 회사가 그 API 규약이 없으면 구글은 많이 돼 있는데 없으면 갖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는 이 회사 연동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공개된 자료잖아. 공개된 자료인데 국민이 요청했다고 못 쓰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위해서 제가 또 함수 안에다 복잡한 수식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는 힘들면 그런 포기하고 그래서 요거는 옵션이긴 한데 어쨌든 할 수는 있겠다는 느낌은 있어. 그래서 질문을 요렇게 하면 여기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절한 어휘와 상속에 대한 계산 흐름대로 안에서의 이 앱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시죠? 자, 그게 이거만 오늘 알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은요 다 이거를 하기 위한 해설이야. 그래서 이 뒤는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자, 그러면 상속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상속 순위에 대해서 대략 알았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뭐다? 이 표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된다. 외울 때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포토 메모리 있잖아요. 그림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 그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림을 통째로 외우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심플해요. 전체 자산에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표준이 나온 상태에서 공제하고 세액 계산해서 나오는 거다. 모든 세금은 그래. 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총 재산 가액이 있다. 여기다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 표준 나와서 구한다. 모든 세금은 이거예요. 그렇죠? 종합소득 똑같았어요. 세금에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나온 데서 공제하고 과세 표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똑같죠? 재산에서 뺄 거 빼주고 딱 종합소득 비용을 빼줬죠. 비용을 빼주고 나온 것에서 공제를 빼주고 과세 표준 나왔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놔. 재산에서. 그러면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소득세랑 다른 건 뭐냐면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 재산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재산이 가진 가치가 얼마야. 은행이나 주식은 평가가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게 부동산,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과정이 또 별도로 추가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총 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나온다. 거기서 비과세 및 과세가의 불산입에 이 뒤에 보시면은요 다 순서대로 나와 있어. 그 순서대로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비과세 나 그대로 넣어놨어. 요 앞에 있는 요 계산의 흐름대로 이 뒤 백데이터 자료는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총재산 가액에서 국내외 모든 자산. 얘가 뭐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렇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어제 보면서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이 183일로 나오더라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재미나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그런가? 181일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상속재산가액이 이렇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국내외 모든 재산이다. 그리고 현재 시가로 평가. 요 평가한다는 영역은 이제 따로 또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상수에 신고한다 그러면 모든 재산 목록을 딱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야지만 총 재산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룰이.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상속세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 앱을 딱 쓰는 순간에 질문하겠죠. 총 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또는 본래의 상속 재산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보험금 이런 자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겠죠. 앱은. 앱을 만약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야. 누구누구님 본래의 상속 재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어볼 때 현금은 평가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장법인, 이 사람이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원래는 돌아가시기 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동안 평균 종가거든요. 그거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나? 대충 계산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의 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뿐이 안 되는데 그걸 뭐하러 정밀하게 계산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자산은 거의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데 나머지 짜투리 걸 뭐하러 복잡하게 계산해? 우리는 90% 적중률인데 다 무시한다는 거야. 이게 경험인 거예요. 세무사님들 정확한 걸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만 알면 우리는 그거는 어떤 거는 현금은 바로 적용, 펀드 바로 적용, 주식 오늘 종가 얼마예요? 그냥 적용. 부동산이 제일 커, 대부분.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판단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끝났겠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2년 또는 5년 이내에 인출한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 실무적으로 보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대부분 통장 거래 안 하잖아. 그거 잘 없잖아요. 그렇죠? 1년 이내 2억, 5년,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라는 형태별로 자산으로, 추정자산으로 하는 건데, 그걸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됐어. 그러면 이걸 또 질문하겠지. 이 내용을 보면 해당이 거의 안 돼. 거의. 요건 해당이 되는데, 요거 얼마 돼? 공과금 얼마 돼? 장례비용 1,000만 원. 전체 자산이 100억인데 이거 뭐로 쳐요? 의미가 없지. 빼버리면 되는 거야. 질문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앱처럼 간편 계산, 복잡 계산으로 나누다면 간편 계산 선택하면 다 스킵할 거야. 왜? 물어볼 게 100가지인데 그중에 5가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도 전체 상속세액의 90% 적중률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재산에서 물론 재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자, 뺄 거 빼주고 사전증여 재산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대표가 잘 모르거나 그냥 스킵! 얼마야? 전체 재산 200억 중에 사전증여 5억인데 뭘 대사를 차이해? 과세가액 나오고 공제가 들어간다. 과세표준 나오고 계산하는 거 심플하게 계산하고 나오고 세대 할증 거의 없어. 그렇죠? 세대 할증은 뭐냐? 손자한테 넘어가는 건데 거의 없어요. 세액공제 별로 없어. 요거 뭐냐? 미리 신고내 하면 3% 요거만 있어. 그러고 나오는 거야. 이거 더 없지. 끝인 거예요. 자, 뭐다?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아놓는 게 좋고 요것도 재미있한테 굳이 질문할 필요 없잖아. 너무 간단한데. 아까 얘기한 그 범위 내에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하는 문제는 요거를 놓고 여기서 써먹을 거 안 써먹을 거 큰 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안에서 그 대표한테 적절하게 질문을 오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머릿속에 외워야 돼. 포토 메모리를 쓱 집어넣어. 물론 못 외워도 상속세 앱에 세부 계산으로 가면 앱이 질문해 줄 거야. 그쵸? 앱은 이걸 알리잖아. 내가 안 외워도 앱이 질문해. 근데 몇 번 쓰다 보면 알아.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좋은 거는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내가 그것까지 알면 제일 좋아. 못 넣어놔도 세부 계산 앱에 가면 얘가 계속 질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까가 좀 고민스럽긴 해. 다 집어넣을까, 기왕? 그러면 지문이 계속 오겠지. 계속 이거 하나하나. 머리가 그냥 터지는 거야, 그러면. 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적당하게 스킵을 할까?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대충, 중급, 뭐 이렇게 좀 선택을 할까? 고민이에요. 한번 만들면 생각해 보시자고. 뭐를 내가 그러면 알아야겠다는 걸 알겠죠?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순서에 대해서 각각을 순서대로 볼게요. 그냥 대부분 쭉쭉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머릿속에 오늘 안 들어와. 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자, 상속재산을 보는 건 보험금도 있더라. 퇴직금도 있더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보험을 많이 하니까. 퇴직금도 포함된다라는 정도. 나머지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아니면 뭐 이거를 또 재미나에다 넣어놓고서 야 요약해줘라고 또 하시든 어차피 그 자료니까. 예. 제가 요약한 걸 또 요약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셔요. 아니면 요약해주고 운전할 때 말로 해줘 그러면 얘가 말해줄 거 아니야 계속.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절반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90% 알아들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옛날에 들을 때 몰랐던 것도 어떤 경험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는 것도 제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제가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 자, 추정상속재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됐어. 요거란 말이야. 적어도 추정상속재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라는 거야. 상속개시일 1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인출한 금액이 이거 이상인 경우에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입증 책임의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실전에서 중요한 건 입증 책임의 문제. 자, 1년 또는 1년에 내가 3억 인출해서 문제 되겠죠? 추정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국세청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금은 뻔하잖아. 돈 나가잖아. 누구한테 송금했으면 뻔한 거고 송금했으면 증여야. 기본적으로 송금했으면 증여로 보고 일단 합산시켜버려. 근데 송금하지 않고 돈이 빠져나갔어. 근데 그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이 넘으면 내가 입증해야 돼. 내가. 이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이 아니에요 라고 내가 입증해야 돼. 왜? 내가 쓴 거야. 우리 애들한테 준 게 아니고. 하지만 이 범위 이내면 입증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가 있다. 그래서 이 형태별로 적게 인출하는 것도 포인트겠다. 자, 얼마입니까? 하나, 둘, 세 가지. 2억. 1년 이후에 요 세 가지 형태별로 2 곱하기 3, 6억까지 이내로 내가 인출해서 쓰면 국가가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국가가 입증해야 돼. 하지만 넘어가면 내가 입증해야 돼. 내가 입증하는 거 어렵겠죠? 네. 그래서 포인트다. 자, 5억이다. 하나, 둘, 셋, 15억. 2년 이내 이 형태별로 최대 15억까지 하나당 5억이니까 15억 이내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는 걸 국가가 입증해야 돼. 그 넘어가면 내가 입증해야 돼. 이 입증의 문제인 거예요. 추정상속재산의 포인트는 뭐다? 그 이내로 내가 인출해 쓰느냐, 상속인이, 비상속인이 넘어가느냐가 포인트다. 라고 하는, 비과세 되는 거. 자, 앞으로 몇 번 들어가 볼게요. 예, 요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뭔 상식이야. 이거 보셔요. 국가한테 기증하거나 내는 뻔하잖아. 이거 보세요. 대부분 해당이 없을 것이다. 그쵸? 공과금. 여기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이거지, 공과금. 장례비용 1,000만 원. 장례비용 1,000만 원. 큰 대세도 좌우하지도 않아. 하지만 머릿속에 넣어놓는다. 1,000만 원. 채무란 확정된 채무로서 이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다. 채무는 전체 상속자에서 빼주죠. 빚은 빼줘야지. 그치?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에서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빚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빚도 상속되니까. 그러나 포인트는 뭐다? 채무자가 입증이 돼야 돼. 우리 아버지한테 내려온 빚이지만 내가 이걸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럼 뭐 차용증을 뭐 다시 쓴다거나 그다음에 해야지 입증되지만 전체 재산을 빼주겠죠.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 된다. 입증에 대한 부분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여태까지 뭘 했죠? 전체 자산에 대해서 한다. 다만 그 전체 자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라는 부분을 이제 뒤에서 빼놓고 나왔다. 근데 거기 안에는 보험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자산에서 더할 거 더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다? 추정 상속 재산을 더해줄 수 있다. 1년에 2억, 2년에 5억. 안 해도 되긴 돼. 머릿속만 대충 이해하고 가셔요. 어차피 이건 AI 영역이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빼줄 게 뭐냐? 비과세 되는 거 아니면 아예 공과금도 있고 채무도 빼준다. 그쵸? 원래에서 더할 거 더하고 빼줄 거 빼준다. 더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보험금이라는 거. 보험금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보험금도 오르고 퇴직금도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더해진다.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 2년, 1년 더해진다. 빼준다. 공과금 당연히 빼줘야겠죠. 장례비 빼줘야겠지. 빚도 빼줘야겠지. 그 다음에 비과세 되는 것도 빠져야 되겠지. 애초에 빠지는 거. 이거 계산 끝난 거죠. 재산에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주고 나왔다. 빼주는 거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이런 것도 있더라. 채무는 입증해야 된다. 뭘 더해주냐? 이거 사망 전 사전 증여한 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건 5년, 상속인인 자에게 증여한 건 10년. 아까 작은 할머니한테 줘도 상속인이 아닌. 작은 할머니는 상속인이 아니지. 예. 예. 상속인이 아니니까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겠죠. 예. 좋은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하는 측면으로 보고. 예. 자, 어쨌든 예. 사전 증여 한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한 거는 합산된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직전 증여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제잖아. 90세인 어르신이 암투병 하고 계셨는데 가가지고 이게 지금 재산이 100억인데 사전 증여하셔야지만 세금 낮아집니다. 곧 돌아가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렇죠? 사전 증여 재산은 더해진다 라는 겁니다. 공제 아까 나왔죠? 이 내용을 보고 여기다 이제 공제. 이 공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공제만큼은 대충 알아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빨간 줄 친 것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 기초공제는 2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를 합해서 큰 금액으로 하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얘가 커요. 대부분 얘가 크기 때문에 일을 핫한 거를 안 하게 돼요.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거의 없잖아. 우리가 만난 사실 가업상속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가업상속 따로 해야 될 영역이고 대부분 일반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일반적인 경우는 보고 배우자 공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금융공제. 근데 얘는 너무 심플해. 2억 한도로 20%. 심플한 거야. 요거하고 요거만 좀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동거인 주택상속공제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 무조건 2억은 공제해 줄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인적공제. 요거는 양이 엄청 많으나 따로 해야 될 영역이라 다 빼버렸어. 자, 그 밖에 인적공제 이거. 자녀 1인당 5천. 미성년 자녀 또 추가되고. 연로자 5천. 경영인 공제. 자, 어떤 대표님들도 2억에다가 이거를 합쳐도 5억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녀 공제 받으려면 자녀가 몇 명, 3억이나 6명이래야 돼.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와 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5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일괄공제를 쓰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게 5억이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괄공제 5억을 하더라.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더하기 저기 더해주고 빼줄 거 다 해준 다음에 빼기 상속공제 하는 것 중에 일괄공제 5억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상담할 때 대표님 가족 어떻게 돼서 물어보는 사람은 끝. 거의 없어. 일괄공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케이. 됐죠? 자, 금융재산공제. 원래 책에 길어. 필요 없어. 20% 금융재산. 뭐죠? 보험, 현금, 주식. 금융재산 아니야. 예, 거기에 20% 2억 한도로. 대부분 2억 하면 돼. 그쵸? 우리가 만나는 사장은요, 보험 10억 정도 있을 거고, 금융재산 현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제 2억 넣으면 돼. 나왔죠? 자, 공제할 때 전체 재산에서 더할 거 더하,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나온 것에다가 5억
빼주고 금융공제 2억 빼주면 되죠. 나왔죠? 왜? 이거 넘어갈 거니까. 2억이 한도야. 나머지는 보시면 돼. 배우자 상속공제. 이것도요. 결국은 심플해. 자, 볼게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일까요? 5억. 아, 배우자는 최하가 5억이구나. 오케이. 다음은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대. 자, 1을 볼게요. 잘 보세요. 요게 좀 복잡한데 제가 말하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 결론은 심플해. 법정 상속분이구나. 이거 될 거야. 자, 상속재산 가해 플러스 추정. 이게 뭐죠? 1년 2억, 2년 5억. 거의 없죠? 없다고 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건 아니잖아. 자, 10년 이내 재산가해증 상속인 수증분. 거의 없다고 쳐야죠?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져? 지금 죽는 거 아닌 이상은 모를 거 아니야. 없다고 쳐야 돼. 미래 상속세니까. 이거 없죠? 없죠? 보면 다 없어. 지금 아직 없어. 이거야 이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자, 100억 곱하기 아까 5.5분의 1.5 하니까 얼마입니까? 100억 곱하기 아까 할머니 5.5분의 1.5 하면 얼마입니까? 27억. 오케이. 자, 27억과 30억 비교. 27억. 자, 200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난 사장님들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200억 놓고 계산해줘야지. 사장님이 지금 주식 가치가 80억이야. 다른 재산이 한 50억 있어. 130억 놓고 계산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 이 사람은 나중에 죽을 거 아니야. 200억이라니까? 자, 200억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54억이죠? 결론은 뭐다? 30억이다야. 결론은 우리가 만나는 대표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세하게 놓고 계산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장들은 30억이야, 배우자 공제. 미래 가치를 놓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현재다고 하면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지금 현재다. 하지만 미래 가치 놓고 하면 무조건 30억이에요. 근데 현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재산가액에 곱하기 배우자 공제는 상속 지분율이 거의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요걸 보고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정리된 거야. 자, 일괄공제 5억, 금융공제 2억, 배우자 공제 30억 또는 재산가액의 법정 상속분. 이 공제예요. 의미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장들의 공제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될 것이다? 5억, 2억, 7억, 30억, 37억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37억을 또 복잡해? 그래서 나오는 게 세율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나왔어. 그 세율이 이거잖아. 그 저는 어떻게 하냐? 외운 사람이 전체 재산에서 빼기 37억 곱하기 50% 빼기 4억 6천이 상속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머리에 외워버릴 수 있잖아. 이건 외워버리셔야 돼. 자, 이거를 바로 계산 이렇게 해주는 영역하고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볼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장 입장에서는 얘는 바로 계산 나와. 상속세 앱을 두드리는 것보다 머릿속에 바로 계산해. 세금 얼마죠? 재산이 얼마죠? 50억이세요? 사모님 계시고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 하나. 예. 그리고 나 하나. 2.5분의 1.5니까 대충 계산기 두드려보면 50억 곱하기 2.5분의 1.5 배우자 공제네. 5억에다가 금융공제 2억 빼주고 7억 빼주고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분이 15억이다. 그러면 22억을 빼줘. 그렇죠? 22억을 50억에서 빼줘. 27억이죠. 그러니까 28억이죠. 28억 곱하기 40%. 예. 그러면 2.8억에 40이니까 428에다가 나오죠. 빼기 1.6. 그럼 머릿속 계산 나오는 거야. 요걸 빨리 계산해버려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50억일 경우에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 앱을 두드려도 좋지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대 할증인데 요거 순서가 갈 거예요. 아까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요거까지 공제받는데 요게 요렇게 써있는 내용하고 실무하고는 차이가 꽤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대로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건 우리가 하지만 실무는 세무사님한테 부탁해야 돼. 왜? 이게 여기 있는 내용대로가 안 되더라고. 실제 실무는 이거 내용보다 훨씬 복잡하더랍니다. 제가 실무를 옆에서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와, 이거 복잡하더라고.
그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다가 그런 거 있죠. 일괄공제 5억, 금융공제 2억, 배우자 공제 30억. 자녀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동거인 상속주택 공제 6억까지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그 주택은 그 자녀가 상속받아야 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평가 방법, 아까 얘기한 이걸 보셔요. 평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 방법은 시가로 한다는 게 원칙이죠. 시가로 보는데 그 시가 안에는 부동산은 우리 감정평가사님을 통해서 시가로 평가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주도로 되는 게 뭐냐?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따로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요. 그리고 주식평가에 대한 앱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대충과 제대로. 대충은 순이익 가지고 평가할 것이고 제대로는 세무조정 계산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님이 한 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세무조정 계산서 팩트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값을 AI가 묻는 거를 제대로 입력해 주거나 아니면 세무조정 계산서를 거기다 업로드 해야겠지. 그러면 AI가 읽어주겠죠. 자, 요거는 참고나 보시고. 자, 중요한 건 재산의 평가에서 부동산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우리가 하는 전문 영역이니까. 그렇죠?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 6개월 이내 뻔한 거. 자, 납부 방식. 상속세와 증여세는 분납과 연납, 연부, 연납만 있다. 분납은 두 번에 걸쳐 나눠내고 연납은 길게 나눠내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 분납과 연부, 연납. 증여도 마찬가지다. 예. 가산세 보시면 돼. 예, 기본적으로 무신고 20%, 예, 과소신고 10%, 부정 40%. 이거 항상 그래요. 그쵸? 요거는 내우면 돼. 야, 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40.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연간 8.02%. 예. 증여세. 내초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속을 다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더 쉬워. 증여 뻔하잖아요. 증여세 방식은 뭐냐?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수증자죠. 그리고 얘는 무상, 유상, 완전 포괄주의는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거주자의 판단. 183일.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365일 나누기 2를 하니까 182.5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올림한 것 같아. 야, 1년 중에 절반은 있어야지. 이런 개념인 것 같아. 자, 흐름. 이걸 넣으면,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마찬가지죠? 자, 재산, 가액. 이거는 평가하면 되잖아. 현재 시가로 평가한 거. 뭐 똑같아요. 야, 부동산, 주식. 이것이 저거 될 것이다. 우리가 입장에서는. 뺄 거 빼주고, 더해줄 거 더해주고, 공제할 거 공제해주고 과세표준 나와. 똑같잖아. 그렇죠. 흐름이 똑같죠. 이거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모든 세금은 다 똑같은 거야.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상속과 증여는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리고 빼줄 거 빼주고 더해줄 거 더해줘서 나온 것에서 공제를 해준 게 과세표준이고 거기다 세율 곱하네. 세율은 증여도 똑같아. 네. 그런 개념이 똑같다. 이런 거. 이 순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꽉 넣어버리죠. 근데 뭐야? 의미 없잖아. 거의 없잖아, 이거. 중요한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요걸 한번 하죠. 좀 머리 좀 복잡하겠지만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큰 그림만 머릿속에 딱 넣어놔. 일단.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되는 거, 아까 얘기한 상속 추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증여 간주, 뭐 이런 거만 해서 큰 그림 먼저 딱 넣어놓고 부수적인 부분은 거기다 딱딱딱 끼워넣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외워보세요. 세율은 머릿속에 외워야 돼. 이거는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아. 좀 이따 이렇게. 자, 가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비과세.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사회 통념상 비과세 되는 게 여기서 비과세 되는 증여를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이게 애매한 거야. 과거에 뭐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500 했으면 한 20년 전에 500 생활비 해준다 그러면 너무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또 아니란 말이야. 이제
과세, 가액, 불산, 채무액. 채무액은 뻔한 거고, 불산이 뭐 뻔한 거죠. 보시면 돼. 재산, 가산액 더해주는 거. 여기 동일인이라는 게 되겠죠. 동일인. 동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는 동일인으로 봐요. 동일인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을 증여하고 엄마가 아들한테 5억을 증여했어요. 그럼 직계 존속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봐서 직계 존속에 합산돼 버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공제할 때 5천만 원뿐이 공제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 증여할 때 성인 자녀니까 5천만 원 공제하고 4억 5천에 증여세를 내고,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할 때 5억을 또 하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수증자는 같은데 엄마한테 그러니까 또 4억 5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4억 5천으로 됐지만 엄마는 5억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 동일인. 재산 공제. 이게 중요하죠. 이건 이거 다 알잖아. 그렇죠? 배우자가 10년 동안 6억. 직계 존속은 5천, 직계 비속도 5천, 기타 친족 1,000.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에요. 며느리는. 며느리,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기타 친족에 1,000만 원 공제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특별히 복잡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건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증여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가 있거나 하는 거죠. 통장으로 보내는 행위는 명확한 증여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찾아서 잘 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추정 증여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 여기는 빠져 있는데, 증여 추정하는 거,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증여 추정 기준. 국세청은 항상 사인 간의 거래를 할 때에 대해서는 잘 안 보지만 누구와의 거래는 잘 본다?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잘 본다.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유상거래 아니면 무상거래잖아요. 네. 그럼 유상거래는 시가 대비 얼마만큼 싸게 하거나 비싸게 한 거야? 이걸 볼 것이고, 무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의 무상거래 무조건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무상거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게 통장거래죠. 그러나 현금을 찾았어.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국가는 잘 몰라. 그런데 창증과 동시에 자녀한테 통장에 그 돈, 비슷한 돈이 들어갔다. 너무나 금방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돌리면 나와. 근데 며칠 후에 갔다. 또 금방 나올 수 있겠죠. 돈이라는 게 갑자기 몇 년 후에 갔다. 그거 어떻게 찾아? 어쨌든 요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서 공제하는 부분들로 가면 된다. 세율 이거는 외우시면 돼. 자,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1,000, 6,000, 1억 6천, 4억 6천. 공교롭게 6천으로 떨어지네. 1,000, 6천, 1억 6천, 4억 6천. 1,000, 1억 6천, 1억. 이건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고, 한도는 뭐다? 1억, 5억, 10억, 30억. 1억, 5억, 10억, 30억 요거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1억 이하는 그냥 곱하기 10%, 5억 이하는 곱하기 20% 빼기 1,000만 원, 10억 이하는 곱하기 30% 빼기 1억 6천, 30억 이하는 곱하기 40% 빼기 1억 6천, 30억 넘어가면 4억 6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 바로 계산 나오잖아요. 요거는 머릿속에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왔잖아. 재산 형성서 나왔지. 공제 최대 37억. 그렇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곱하기 이걸 하고 빼기 요 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대간 할증. 자녀한테 넘어가고 손자녀한테 넘어가면 할증한다. 얼마? 기본적으로 30%. 할증한다. 증여할 때 아버지가 안 받고 손자녀한테 받았다. 그러면 세대간 할증이니까 30% 할증세액이다. 방원세금에다가 곱하기를 한다. 1.3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앞에 보시면 여기다 한다. 여기다 곱해지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30%. 물론 금액이 크면 40%까지 하긴 해요.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같은 머릿속에 외우셔. 3%. 예전에는 10%인가? 5%. 10%, 5%, 3%까지 떨어졌어.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한다?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아니 3개월 이내에 하면 3%도 공제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특수관계법인. 요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저는 중소기업은 아예 빠지는 걸로 알았는데 그걸 제가 잘못 알았어.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단 50%. 매출액의 50%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어나야 돼. 드물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일단 하면 돼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일감 몰아주기는 뭡니까? 매출을 늘려주는 거야. 특수관계,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계속 물건을 사주는 거. 일감 몰아주기. 아버지 회사가 내 거래처를 자녀한테 주는 거. 일감 떼어주기.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는 아버지 회사가 자녀 회사의 매출액이 아버지 회사의 비율이 50%가 넘어가야 돼. 예. 일감 떼어주는 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요거는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런 해당되는 법인이 있어요. 이거 출구 전략 짤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신경 써주는 부분들 될 것 같아요. 증여재산의 평가. 평가 당연히 하죠. 상속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플러스 6개월, 마이너스 6개월. 증여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플러스 3개월, 마이너스 6개월.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이었다가 전 6개월과 3개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가로 평가한다. 부동산과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이거 신고 납부기한 3개월. 상속 6개월. 상속은 평가는 돌아가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증여는 평가는 돌아가시고 플러스 3개월, 마이너스 6개월. 납부 방식. 분납과 연분은 똑같이 있다 그랬죠. 상속세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돼요. 똑같죠? 네.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 자, 숙제입니다, 이제. 다 왔어. 앞단을 하니까 뒤에는 금방 됐죠. 이 숙제는요,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그 영상을 실전에 쓰기 위한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기한은 우리가 시험이 12월 20 며칠이에요. 그 전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 왜? 그 시험 평가용으로 제출하시는 거야.